네, 이번 강의는 사물 인터넷 네트워킹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물 인터넷의 네트워크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까지 강의를 쭉 이어오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분, 즉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 네 가지 주요 기술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개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결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활용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5G 네트워크 기술이죠. 5G는 5세대, 5 제너레이션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무선 통신 기술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현재 5세대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산업계와 학자들은 이제 6세대까지, 즉 6G죠. 6세대에 대한 연구 작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통신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어서 4G LTE 기술과 그다음에 5G LTE 기술을 5G 기술을 활용한 이런 무선 통신 기술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내용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은 이 센서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저전력 장거리 통신에 대한 LPWA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그런 작은 그 단위의 구성에서 이제는 이것들을 총망라하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으로 IoT가 이제 확장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IoT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물 인터넷의 네트워크적인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사물 인터넷의 네트워크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네트워크에 그 구축할 수 있는 단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단말들은 만약에 일반적인 통신단이었으면 전화기나 아니면 PC 이런 것들이 단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엔드포인트가 결국은 이제 대부분 센서나 아니면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자 디바이스와 사물이 이제 센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센서를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서 변환해서 그 다음에 인터네트워킹 하는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디바이스들, 센서들은 항상 그 스탠바이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깨어나서 자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항상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항상 데이터를 보내주려고 하면 항상 에너지를 쓰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사물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효과적인 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런 디바이스들, 사물들을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이 결국 네트워크의 하나의 엔드포인트, 터미널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특징과 기능이 다른 사물들 하면 이제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사물,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탑재되어 있는 사물, 그리고 독특한 산업 현장의 특성, 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기기, 뭐 전자, 가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규모의 확장성과 사물 간 상호 연동성을 지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홈 IoT를 여러분들 프로젝트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홈 IoT를 구축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보라고 제가 이미 과제로 내드렸는데요. 우리 집은 예를 들면 조명 제어만 하겠다. 아니면 우리 집은 가스 제어만 하겠다. 아니면 음성 비서를 둬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제어를 다 하겠다. 라는 여러 가지 이런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나오겠죠. 근데 규모가 작을 때 또는 새로운 첨단 고도화된 기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방을 거실에만 적용했다가 가정 전체 모든 그 룸에 다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확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제품으로 구축을 했어요. 근데 새로 추가되는 가전제품은 해보니까 LG전자 제품을 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 제품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사물원 인터넷에 LG전자 제품을 끼워 넣어가지고 연동을 못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확장성과 상호 연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죠. 다양한 장거리 통신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요. 장거리 통신뿐만이 아니라 짧은 거리에 근거리의 무선 통신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별 통신 거리와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노란 실선으로 되어 화살표로 지시하고 있는 그 실선 부분 4가지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와이파이 기술 이미 적용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G LTE 쓰고 있죠. 그리고 블루투스, 여러분 블루투스 이 기술 가지고 스마트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런 자동차나 아니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에 이제 802.11 AH 같은 것들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첫 번째가 와이파이예요. 이것은 와이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원래는 IEEE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기통신 표준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협회 단체가 있죠. 이 단체가 우리가 읽을 때 IEEE라고 합니다. E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한 802.11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이 표준까지 가는 데는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워킹 그룹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표준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802.11 다음에 이제
첨자로 A부터 Z까지 이렇게 다양한 표준이 제한되고 다양한 버전이죠.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규약에 대해 이미 Z까지 쭉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실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것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이 Z 이후에도 A, AA, AB, 뭐 해서 H까지 많은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은 기술이 있고 인증을 받지 못한 기술이 있어요. 인증을 받은 기술 중에는 802.11a, 802.11b, 그리고 802.11g, 802.11n, 그리고 802.11ac, 그 다음에 AD, 이런 것들이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에 직접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2.11ac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이 802.11 같은 경우에는 최대 1G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송 거리는 수킬로미터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장거리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1기가라는 것은 10의 몇 승이에요? 9승입니다. 그리고 bps는 단위가 뭐예요? 전송 속도라고도 하고 전송률이라고도 하는데요.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초당 1초당 시간이죠.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1초에 100비트를 전송하는 것보다는 1000비트를 전송하는 것이 훨씬 많은 정보를 전송하겠죠. 그렇죠? 대역폭,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역폭이 같은 경우에 더 큰 숫자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전송 효율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단위 1기가 정도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 와이파이가 처음에 제안되었어요. 자, 와이파이는 특정 공간에 위치한 디바이스에 무선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거나 저속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기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AP,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무선용 중계기죠. 이거나 핫스팟 등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비가 안 들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와이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른 PC를 연결해서 인터넷에 접속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은 가입해서 통신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이용한다 하면 PC에서 쓰는 그 인터넷 접속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와이파이는 ISM이라고 해서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과학용, 의료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특정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2.4GHz 대역과 그다음에 5GHz 대역의 주파수를 ISM이라고 하는 대역으로 국제적으로 정해놓고 이 대역에 대해서는 프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ISM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해서 와이파이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많은 IEEE 802.11의 버전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6가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802.11입니다. 이것은 1997년에 최초로 제안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 버전이 계속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802.11a겠죠. 이것은 5GHz 대역에서 54Mbps의 전송 속도를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 환경에서도 얘는 서비스 영역이 좁아집니다. 즉 주파수가 높은 5GHz 대역을 쓰기 때문에 직진성은 강해요. 그래서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는 똑바로 뻗어나가면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 가로막는 물체가 생기면은요, 얘가 회절하거나 돌아서 가거나 이렇게 반사시켜서 나가는 굴절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장벽에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전파가 더 이상 전달되지 못해요. 그런 특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에리어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꾸 높은 데에 중계기를 붙여야 돼요. 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통신 커버리지가 넓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된 기술은 802.11b인데요. 이것은 2.4GHz 대역을 사용하고 11Mbps 정도의 전송 속도를 보장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때부터 최초로 양산되고 흔히 노트북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CM, CIA라고 하는 그런 무선랜을 표준으로 채택된 방식입니다. 위에 802.11a하고 비교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용되는 주파수가 다르고 또 초당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다르죠. 그래서 802.11b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도, 속도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2.11g가 있죠. 이것은 앞에 버전과 충분히 호환이 되고, 그 다음에 2.4GHz 대역에서 54Mbps의 전송 속도를 갖는 그런 방식입니다. 노트북 PC에 탑재하는 내장형이죠. 그래서 앞에 802.11b가 특수한 카드, 확장용 슬롯에 이 카드를 장착을 해야지만 통신, 무선랜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아예 이제 802.11g부터는 자체 기능으로 내장을 시켰어요. 보드에 아예 탑재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 기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카드를 확장 카드를 꽂지 않아도 요즘 나오는 여러분 노트북을 사신다거나 아니면 패드를 사시면 이 무선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회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802.11n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2.4GHz나 5GHz 대역, 두 대역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초에 600Mb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이렇게 이제 2.4GHz용 안테나와 5GHz용 안테나를 다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02.11ac가 있는데요. 이것은 5GHz 대역에서 80MHz 또는 160MHz 대역 폭을 이용을 해가지고 초당 6.9GBps의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역폭을 넓혔죠. 그러니까 전파의 채널을 넓혀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02.11d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60GHz 대역에서 7GBps의 전송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윗지기라고 하는 윗지기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전자기기, 전기기기 간 연결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제 가장 핫한 새로 나온 최신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4GHz 대역의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그 채널 특성은 어떤 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모든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뭐 어디나 자국의 주파수, 전파, 또 통신 이런 정책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도 다르고요. 왜 그래요? 산악 지형이 많은 나라, 섬이 많은 나라, 또 땅덩어리가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 이런 지형적인 특성, 그죠?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어떤 인구 밀도, 거주 지역의 밀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통신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특성에 맞는 통신 정책을 갖고 있고, 그 통신 정책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을 할당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4GHz 대역에 약 83MHz 정도로 하나의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와이파이에 쓸 수 있는 주파수는 2.4GHz부터 2.483GHz까지 약 83GHz 정도를 쓸 수 있다, 메가헤르츠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83MHz를 한 채널당 5메가씩 쪼개요. 5메가씩 쪼개면 몇 개의 채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약 26개의 채널이 가능하겠죠? 26개입니까? 83을 5로 나누면 16개죠, 16개. 16개 정도의 채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3개의 채널을 가지고 이 와이파이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대역폭의 중첩이 생겨서 이 대역이 겹친다는 얘기는 그 겹치는 구간에서는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중첩이 되지 않는 1번 채널이나 6번 채널, 13번 채널 이런 것들, 또는 1번과 5번과 9번, 13번 채널, 요 채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채널을 지정을 해주고, 그 채널에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소위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그러면 다른 채널로 넘겨버려요. 스위칭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5GHz 대역의 채널 특성을 살펴보면요. 와이파이 수요기기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5GHz 대역에 대한 그 관심과 그 다음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암만 해도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다 보니까 중첩되지 않는 채널이 20개 이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4GHz 대역에 비해 전송 속도도 빠르지만 이렇게 겹치지 않는 그 채널이 많기 때문에 통신 품질도 암만 해도 좋아지겠죠. 단점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벽이나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